그 시작 멘트를 읽을 테니까 딱 끝나면 환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배경음악이 없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다 끝나면 하셔야 돼요. 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단의 볕 87회 시민의 교양 북토크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나가세요. 누구야 이거? 이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밖에 많이 추웠죠? 아니었어요?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이렇게 꽉꽉 눌러서 앉아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자리가 좀 협소하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이게 방송에 안 나갈 수 있었어요. 고민했는데 방송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다른 걸 더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일타쌍피의 마음으로 요거 하고서 요거 또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창을 들자 깡쌤입니다. 이거 덕실이 그 이름 아예 개명한 겁니까? 어떻게 독실이에요, 덕실이에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실명이 아니니까.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덕실이 그러면 덕실이가 예명인 거냐? 근데 독실이도 예명인데, 그죠? 그래서 어떤 빨리 정체성을 저희가 찾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민의 교양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시민의 교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순서를 할 거냐?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시민의 교양 북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고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간단하게 뭐 책에 관련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강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토론을 진행할 텐데 총 합쳐서 한 70분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이 있죠. 휴식은 15분 정도 휴식하게 됩니다. 이게 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화장실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처리하실 수 있게끔 15분을 준비했고 2부에서는 이제 지대너볕 관객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모 때죠. 정모 공개방송 때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좀 사람들과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것도 많은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길게 가질 겁니다. 앞서 그 질문지 넣으셨죠? 아니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없으면 말고요. 그래서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45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면 질의응답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같이 사진 촬영도 좀 해보고 사인도 하고 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토론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다른 방법은 내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롤을 편을 들어주는 거죠. 사실 나는 A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B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도록 처음부터 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견해가 옳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내가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었던, 이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그걸 주장하는 거냐, 이거를 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롤을 쓰고서,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를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최 사장님이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제 토론을 위해서 또 이제 좀 그런 걸 위해서 네, 재미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상대방의 견해를 한번 이해해보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 보니까 이따가 토론이 기대되네요. 예. 독실이가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무슨 소린가 생각이 드시죠? 저희가 저번에 만났을 때랑 지금도 계속 싸우다가 왔는데 이따 보면 좀 민감한 문제를 갖고서 좀 대립해서 논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원래 정체성에서 벗어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신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먼저 사전에 좀 피해가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심야교양 토크 콘서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질문하실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사회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회까지 보이냐고 빨리 혹시 읽으셨나요? 심야교양?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다 읽으셨어요? 책도 저기 들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사신 거예요? 오셨다가? 매당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최 사장이 썼는지 몰랐어요. 책 이름이 시민의 교양이라고 그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책 반응이? 책 반응은 이제 괜찮게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문 분야에서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문 분야의 10위 안에 책 3권을 올린 독보적인 이제 존재. 장난 아니다. 너희가 나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제가 책을 사서 보다 보니 갑자기 질문 넘어가시는 거예요? 책을 사서 보다 보니 네. 정말 자발적으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 준비해 왔습니다. 1번, 시민의 교양은 어떤 책인가요? 시민의 교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자연스러운데 시민의 교양은 어떤 책이냐면은 고민이 좀 들었어요.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다 보니까 프롤로그에 나오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안내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산 사람을 위한 안내서도 좀 있어야 되겠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역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책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좀 지필하다 보니까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 책 얘기하려니까 되게 부끄럽다. 그래서 말을 자꾸 버벅이게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책을 1년에 몇 권이나 읽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0.78권 정도를 읽고 있대요. 1년에. 그러니까 읽다가 많은 거죠. 뒤에 이제 조금 남긴 다음에. 0.78권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을 다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뭐라 비난하냐면은, 책도 안 읽고 뭐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뭐 비난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해서 뭔가 더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우리가 각박한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됩니다. 2번째로는 책 말고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점점 안 읽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년에 0.78권 읽는 분들 1년에 한 권도 읽기 힘든 분들이 읽었을 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큰 책, 가격 대비 효율성이 큰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권 정도 읽어도 지금까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조금 정리되고 그 다음에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책을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의 교양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데너비앗과 그래서 유사점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은 시장, 조금 이따 우리 설명할 텐데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으로 세상을 양분시킨 게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한 권 읽는 분이잖아요. 지데너비앗을 안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지데너비앗을 읽으신 분이 시민의 교양을 읽은 것도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의 교양만 한 권만 읽었을 때 그분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됐어요. 결론은 지데너비앗을 약간 재탕했다? 아니에요.
빠져나갈 잘했어. 구멍을 만드셨.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많이 좀 다르니까. 예. 네, 내용은 다르긴 하죠. 예. 예. 그 평에 따르면 조금 더 어려워졌다. 지대너비앗에 비해서. 아, 네. 그런 평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 지대노비앗은 아주 쉽게 돼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지대노비앗을 보면 그 뼈만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 책을 요약할 수가 없다. 전체가 요약이라서 이걸 요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뼈대만 있고 살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을 좀 더 붙여야지 라고 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했죠. 좀 소설적인 것도 넣고 조치를 했습니다. 최 대장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지를 보면 그래서 원래 좀 말실수한 것 같은데, 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읽다 보니까 느껴진 네. 질문을 봤을 때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시민의 교양을 집필한 목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한 번에 다 설명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요? 내가 적어준 거 맞아?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제 마음의 질문입니다. 마음에서 질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 7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이제 7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책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놀라운 정도로 괜찮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묻히는 책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역량으로 그런 책들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제 소질이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을 그냥 잘 연결시켜 놓는 것, 그게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책도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개별적인 분야를 다루는 책이 많죠.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쓰는 책, 개별적인 책들은 많은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전혀 달라 보이죠.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가.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가지로 관통하고 있죠.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 우리가 오늘 토론할 내용. 그래서 그걸 쓰고 싶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먹고 사시는데 아니면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네.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였거든요. 제목이. 네네. 어쩐지 처음 듣는 질문. 예. 제목은 시민의 교양. 걱정했어요. 너무 심심한 거야, 제목이.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2가지 별로 끌리지 않는 어휘로 연결돼 있어요. 시민, 교양 2가지로 연결돼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옛날 용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근대 계몽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용어 아니냐. 맞는 얘기 같아요. 첫 번째, 시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나올 내용은 아니고 이제 책의 국가 부분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유실험을 해요. 책의 내용을 보면 사유실험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래서 공간 하나에다가 인류 전체를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비트박스 하는 것 같은데? 예. 잘못 들었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끼리 나누게 돼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인 사람들이 있고, 좀 이제 영주, 귀족, 엘리트 같은 소수의 사람들도 있고, 그 둘을 빼고 나니까 그냥 이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이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 백성, 뭐 있어? 인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 봤더니 다 아쉬워요. 어떤 면에서 아쉽냐면은 다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2가지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수 안에 있으니까 전체성도 가져야 되고, 그 전체 안에 있으니까. 반면에 다수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는 주체성, 개별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용어들을 다 보니까 괜찮은 용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국민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전체성이 너무 강조되어 있고 개체성은 너무 적게 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이란 뜻 자체가 이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적절한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국가가 없어도 우린 남아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씩 보거든요. 민중도 보고 대중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았던 어휘는 사실은 인민이었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민이 제일 좋은 용어예요. 백성은 안 좋은 용어입니다. 왜죠? 왕이 있는 사회의 신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민이 괜찮은 용어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말 뜻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죠. 너무 좋은 용어다 보니까 북한에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용어. 그래서 좋은 용어를 뺏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괜찮은 용어가 이제 시민이었던 거죠. 시민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라는 뜻이라서 주체성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얘기하기에 가장 괜찮은 단어인 것 같아서 일단 시민이 앞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책 제목은 인민의 교양이었다. 아니야. 이거 편집할 거야. 큰일 날 수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아, 예. 또 한 가지는 최대한 많은 책을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 한 것만 사면 여러 개를 살 수 있게끔. 오케이. 저자를 헷갈리게 하는 의도도 약간 있고. 예.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민의 교양, 그래서 시민이 강조됐고 여기서 교양은 그냥 단순하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지식이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 막 쌓는 방향이 있고 지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냐면은 내 지식이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 현대인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혼란스럽거든요. 반대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이미 많은 먹고 사는데 아니면 미디어에서 얻는 지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재단해내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식을 단순화해서 구조화시키는 거, 그 능력, 그걸 그냥 교양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의 교양 제목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제 질문인데요. 네. 저기 교육편을 보면 그 내용과 형식을 이야기할 때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시민의 교양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말하자면 지식을 전달하는 교조적인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게 어떤 효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준비 안 된 걸 막 물어봐가지고 걱정되네. 막 땀이 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우리 독실님께서 오늘 새벽까지 책을 꼼꼼하게 다 읽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읽으면서 책 옆에 계속 욕을 썼다. 제사장 개 막 이렇게 썼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제 아내가 보고서 놀랐습니다. 제가 책에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세상 책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필기하면서 썼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사인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요? 뭐라고 사인해줬지? 평생 덕실이한테 묻어가고 싶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덕실이한테 묻어가고 싶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지? 지금 헷갈렸어. 교육을 할 때 내용과 형식.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더 중요한 건 형식적인 거다. 객관식을 치르는 것 그리고 평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떤 어른들을 길러내냐면은 객관식이 안 좋아요. 저는 객관식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객관식 문제를 풀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진리가 있나 보다라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객관식을 잘 맞추는 학생이든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든 무관해요. 잘 못 맞추는 학생이든 근데 맨날 틀려요. 하지만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냐면은 어딘가 정답이 있겠지. 진리가 어딘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모르지만 어딘가 있겠지라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반복적인 평가 그리고 평가에 따른 보상이 있잖아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사회에서 평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상을 해줘요. 잘했다. 넌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간직한 어른이 됩니다. 첫 번째, 세상 어딘가에 진리가 있을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진 어른들이 탄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 승리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선입견을 사실 갖게 된다가 사실 교육에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했냐면은 이제 내용적인 거 말고 형식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썼는데 시민의 교양은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 계몽적이죠, 그죠? 사실 저도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원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장님의 견해에 이렇게 공감하게 되면서 교육편이 좀 뒤에 있잖아요. 그쯤 읽게 되면은 그런데 내가 동화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차장님이 만약에 대답을 그래서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갑로을박을 하는 어떤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가라는 대답을 해주실 걸 기대했는데 방금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어떤 시민의 교양을 읽고 이제 팟캐스트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뇌 둘이 이거 짰지? 아니야, 아닙니다. 아이쿠 제가 좀 너무 먼저 말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 길어진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을 쓰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쓰는데 집필 과정이나 네.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면 어떤 점에서 좀 힘든 게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지데노비아 1권 쓰는데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로 미친 거 아니야? 왜 너무 즐겁게 썼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 사고가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1년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하다가 세상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정리한 거잖아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이제 묻어놨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출간하게 된 거죠.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정리하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과 소통이 거의 없을 때라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누구나 당연히 이렇게 세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으로 쪼개가지고 역사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보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세상을 이렇게 쓴 거라서 정말 편하게 썼거든요. 잘 될지 몰랐죠. 잘 팔릴지 몰라가지고 시민의 교양을 쓸 때는 정말 어렵게 썼어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사실 초안은 한 달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 딱 써가지고 한 달 만에 나오고서 이제 그걸 수정을 한 4차 정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싼 똥입니다. 힘들게 썼어요. 만약에 작가를 원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어떤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요. 짰지? 예? 짰지?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대충 써도 되는데. 근데 사실 정말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왜 좋아해 주시냐면은 인문학 책들이 문장이 인문학 책들을 보면 너무 이제 정교하게 잘 쓰여 있어요. 개념어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어떤 책들을 좋아했냐면 전 과학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특히 뉴턴이라는 잡지 아시나요? 뉴턴 잡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뉴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최신의 과학에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그림이에요. 넘기면 다 그림인 거예요. 글은 거의 조금밖에 없고 너무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면은 사실은 이제 물리학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깊은 어떤 수식이나 그런 거는 사실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의미예요. 이 물리학이 그래서 어떤 의미가, 양자역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블랙홀에서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정도를 사실 알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뉴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이상하게 인문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다. 하이데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때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쉽게 되어 있는 책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던 게 대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사이에 그런 책은 한 권도 없었던 거죠. 그림으로 돼 있거나. 사실 철학을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이데거가 뭘 얘기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이데거가 왜 유명한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아쉬움을 제가 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다. 그럼 역사에 대해서 우리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짧게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로 짧게 썼던 거죠. 그림도 좀 그려놓고. 아마 그게 잘 쓴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하나 봐요. 읽으실 때는 어떤 수식 어구를 다 배제하고
해야 될 얘기들만 요약해서 정리해 주니까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거나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문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서 그걸 좀 책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쉽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요 정도만 얻어도 충분하다라고 느낄 만큼 해서 수준을 마련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 책은 다 끝났습니까? 이제 책 광고는? 예, 끝났습니다. 15,000원. 네. 저희가 준비했던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뭘 준비했냐면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았다가 또 이게 줄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시민의 교양 내용 전체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대통령이 등장하죠. 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대통령, 비서실장, 시민, 요 3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장면은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데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비서실장이 버튼을 들고 옵니다. 2가지 버튼을 들고 오죠. 빨간색, 파란색 2가지를 갖고 오는데, 먼저 빨간색 버튼은 그거예요. 세금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에 대한 버튼입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세금이 높아져요. 반면에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낮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버튼을 들고 옵니다. 내용 전체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누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비서실장을 시키죠. 이걸 진짜로 눌러야 되는 사람을 좀 찾아와봐. 그 비서실장이 이제 찾아다니죠. 노량진에서 그 주인으로서의 시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민과 같이 이제 직업 교육에 대한 얘기를 같이 떡볶이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시민이 떠나게 되죠. 줄거리 다 얘기하고 있대. 시민이 떠나고 나서 비서실장 혼자서 이제 살아가요. 그건 이제 미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까운 미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 비서실장의 얘기를 통해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 얘기로, 버튼을 누르는 거에서 시작해서 다시 누르는 얘기로 끝나게 되는 그런 책인데,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버튼, 대통령이 눌렀어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밀었던 빨간색 버튼입니다. 세금을 인하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인상, 누르지 않으면 인하인 거죠.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생뚱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요. 그럼 세금 얘기를 도대체, 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냥 세금 알아서 내는 건데 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세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어른들 사회가 갈등도 있고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사회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른들의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분배 문제입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분배거든요. 사회적 생산물의 양은 너무 적고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 얘기부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민의 교양도 마찬가지고 오늘 토론할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서는 이상하게 뭘 안 다루느냐, 악에 대해서 안 다룹니다. 악, 정의롭지 않은 것, 그런 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다루고 있냐면은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악한 것들,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 사회의 부조리들,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친놈 같죠? 야, 그게 왜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에 악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악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힘을 합쳐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악은 없어져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사회에 드러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서 그걸 없앱니다. 제가 관심 가졌던 거는 악이나 부정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의로움에 관심이 있었어요. 선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전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대부분이 합리적이고 선하다고 믿습니다.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고 합리적이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한다는 게 저는 이제 궁금했고, 그걸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정의로운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 분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분배의 양, 분배의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사실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네. 사실 최 사장님이랑 저랑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그 공개 강연은 아니었는데 그 오프 강연 중에 하나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세상에 악이 만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최 사장님의 견해로 보면은 2차 대전 전에 그 독일 시민들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은 변명거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선택들을 합리적으로 한 거였다. 근데 그게 모여서 악이 됐었던 걸 생각해 보면 악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책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단순화시켜서 세상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사실 다뤄야 되는 독실이가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다뤄야 돼요. 악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선명하게 악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정모 때였나요? 언제 했었지? 그때 판교가 판교에서 했을 때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적으로서의 악, 구조적인 악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누군가 다루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팟캐스트 방송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주 좋은 책들도 마찬가지고 그 악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뤄주고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의 갈등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을 집중해서 평범하고 그냥 착한 사람들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금 얘기를 할 텐데 세금을 기준으로 사회를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세금을 기준으로 사회를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거죠. 보이나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써요. 시민의 교양에서도 나오는 그림이고 지대너비앗 1권에서도 나오는 그림이고 제가 강연을 가면 이 그림을 맨날 보여드려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김동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 뭐지? 그 이황께서 그러셨나요? 이황이 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한 거 그걸 뭐라 그러지? 성학십도. 성학십도. 네네. 성학십도의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이거요. 이 놀라운 그림은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시켜 놓은 그림이에요.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시키면 어떤 그림이 될까 고민했거든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일단 맨 밑에부터 볼게요. 맨 밑에 시장, 정부 두 가지가 있죠. 시장과 정부는 우리한테 좀 친숙한 용어는 아니긴 한데 대립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회를 이해하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시장과 정부, 이건 선과 악, 왼쪽, 오른쪽, 남자, 여자처럼 대립하는 용어입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주체가 살고 있죠. 시장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모든 것이 시장이니까 시장에 살고 있는 두 주체, 개인과 기업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은 개인은 노동자가 돼서 기업에 고용되기도 하고 혹은 소비자가 돼서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해 주기도 하는 거죠. 잘 지내요. 친하게. 세 번째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 말고 시장 바깥에 있는 세 번째 주체, 바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죠, 정부. 그죠? 머리에 있는 건 국회의사당입니다. 성학십도. 어쨌든 그리고 손이 왼쪽에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놀아달라고 시장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신 것 같은데. 욕하신 것 같은데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자꾸만 끼어들려고 그래요.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자꾸만 개입하고 싶어 하는가? 그 본질이 뭐냐면은 저 삼각형 위에 있는 세금인 거죠. 정부는 시장으로부터 세금을 자꾸만 걷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어떻게 하죠? 복지를 통해서 시장에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 놓으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사실 정말로 생각했거든요. 이 그림을 토대로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회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회가 가능하죠? 첫 번째, 화살표를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부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복지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첫 번째 사회입니다. 세금이 높아지면 복지도 늘어나는 사회. 두 번째 사회는 뭐가 있을까요? 세금을 적게 걷는 사회가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 그건 이제 차차 토론할 테지만 세금을 최소화해주는 사회. 그러면 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작아져요. 작은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복지의 수준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거 두 가지 사회인 거죠. 시장을 강조하는 사회, 그걸 이제 시장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낮아지게 돼요. 두 번째, 정부의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 정부의 개입, 그건 이제 세금을 높이고 따라서 복지도 당연히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가지 사회가 사실은 아주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 놓으면 발생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다양하죠.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저 사이에는, 저 간극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현실적인 제도들 그리고 현실적인 국가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논의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스펙트럼을 제거하고 극단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사회인 것 같아요. 여쭤보겠습니다. 니네한테 이제 여쭤봐야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회의 모습, 사회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사실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사실 시민이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을 좀 중요한 권력자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 사회에서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다. 현재 사회를 기준으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의 자유로 가야 되나요? 정부의 개입으로 가야 되나요? 이 얘기를 버튼으로 바꾼 거예요. 대통령한테 첫 번째 도착했던 그 빨간색 버튼이 바로 세금을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됐던 거죠. 질문을 다시 정리할게요. 다음. 질문 1. 세금을 낮춰야 하는가 높여야 하는가. 지금을 기준으로인 겁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 끝난 거죠. 강연 끝났어요. 순서에서. 예,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시간 적절히 맞췄지? 오케이. 토론은 아직 아닐 거고, 토론은 다른 게 좀 준비되어 있고, 강연에 일부러 니네 생각만 잠깐 물어본 다음에, 니네 그 어떤 정치적 성향을 검증한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빨간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세금을 인상할 거다라는 거죠. 먼저 답부터 한번 들어본 다음에, 저도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세금을 네. 높여야 된다? 네. 빨갱이는? 오늘 커밍아웃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였어? 그러기엔 너무 준수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좀 사과를 드리고 오늘 진행이 좀 센 것 같아요. 네. 저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안 누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실망하셨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걸로 사실 토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맞춰봤는데 실제는 어때? 실제는? 네. 실제로는 어때? 커밍아웃 했다니까 지금. 진짜로? 이따가 이따가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알겠어요. 그래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독실이랑 김도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왜요? 저는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니까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원래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가가 꼭 개입한다고 해서 그 역할 자체가 항상 어떤 특정 목적에 긍정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적절한 역할만 정확히 해줄 수 있으면 최소한의 역할만 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토론 주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선택을 굳이 하자면 지금 입장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서 지금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보다는 세금에 대한 비율, 누진세 비율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복지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네. 깡쌤은 왜 커밍아웃 하셨나요? 근데 복지가 네. 확대돼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국가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죠. 연기하려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감쪽 같았어요. 자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정한 시장의 질서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그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치물에 대해서 어떤 정부라든가 다른 주체가 이 사회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을 내세워서 그런 것들을 뺏어간다거나 세금 형태로 더 많이 뺏어간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회를 더 정의롭고 더 바람직한 방향의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기획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기획들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적인 기획도 있었을 거고요. 뭐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기획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어떤 다양한 사유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목적 지향들을 갖다가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즉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사회 정의를 이런 방향으로 수립해야 돼라고 그 어떤 지향을 내세우는 순간 그거 말고의 다른 이념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나 탄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어떤 전체주의로 가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때? 진짜 교과서적인. 근데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깡쌤이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어떤 이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 자유가 지켜져야 되는데 특히 그 자유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재산권에 대한 게 사실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유의 핵심적인 거는 재산권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국가가 특수한 경우다,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고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전체주의 국가, 파시즘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이제 핵심적으로 찝어준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테지만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됩니다. 오늘 깡쌤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세금을 낮추는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경제적인 건 빼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근데 오늘 저희 노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따가 본격적인 토론이 좀 진행될 텐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체적인 현실적인 사안들을 갖고서 들어와야 되는가, 아니면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토론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했는데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론적인 걸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나 세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슈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루고 있는 방송도 많고 미디어도 많고. 근데 오늘 저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 뿌리를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 이념, 그리고 그 원리,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다루기 위해서 아마 윤리, 그 다음에 철학적인 내용, 그리고 경제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마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봐야지. 독실이는 왜 세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회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저는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안정화된 상태가 됐어요. 미안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목이 메워가지고. 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계급 투쟁의 역사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항상 자본을 가진 쪽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자본이 없는 권력들은 뒤집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부르주아 혁명 자체도 부르주아가 부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권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본은 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만인이 평등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본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사실 이제 최 사장님의 책에 의하면 주주 시스템에 의해서 모두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됐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냥 자본이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목줄을 잡고 쥐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은 계속적으로 증식을 할 거고 자본이 없는 쪽은 계속적으로 그 층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 붕괴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젯밤에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아세요? 예? 페름기 대멸종. 페름기에 있었던 대멸종. 네네. 가장 심했던 멸종이었거든요. 2억 5천만 년 전에 98%의 생명체가 절멸을 했어요. 대공황 때문에. 대공황 때문은 아니었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98%의 종이 멸종을 했고 개체수로 따지자면 진짜 99.9%가 없어졌겠죠. 그럼 0.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공백이 생겼고 생태계가 사라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뭐 1000만 년, 2000만 년 지난 다음에 급격한 진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다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지금 다시 또한 대멸종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100만 년 후에 그러면 지구의 생태계가 없어져 있을 거냐? 그렇지 않고 또 번성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플레와 디플레를 이렇게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2만 년 후에도 시장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건강한 형태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원래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멸종돼서 사라졌었던 삼엽충의 입장에서는 삼엽충이 그때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입장에서는 그건 자신들이 사라지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멸종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멸종을 막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온난화는 어쩔 수 없다. 원래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막 팡팡 쓰고 이산화탄소를 마음껏 쓰자 이게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좀 줄여보자. 가능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남아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가 좀 구조적인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구조적인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그냥 자본주의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인류 역사 2만 년 중에서 200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 거야 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지금 사라져가는 삼엽충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모순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않을 거다.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1000년 정도 지난 후에도 자본주의가 존속될 거다. 다시 시장이 있겠죠. 시장이 형성돼 있긴 할 거다. 자본주의가 구조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 거는 대멸종이 한 번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생명체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황이 오든 아니면 뭐 저성장의 시기가 오든 계속해서 디플레이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어떤 격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쨌든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때마다 뭐가 있을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경제가 성장할 때가 있고 아니면 경제가 이제 추락할 때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창조적 파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거기서 이제 희생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죠? 경제 성장하거나 다시 이제 공황으로 떨어지게 될 때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그걸 반복하면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뭐 존속해 가겠지만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존속한다고 할지라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게 추락하는 과정 중에서 희생되는 그 삼엽충들. 그렇죠. 네. 삼엽충들의 복지나 아니면 삶의 질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려해주는 걸 넘어서서 최대한 늦춰보자는 거죠. 그걸. 멸종되는 걸 늦춰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그걸 좀 비유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도 존속하기 위해서 뭐 존속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한 내용은 토론에서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막연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심의교육 앞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거였죠. 세금을 낮춰야 되는가 높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를 앞부분에서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은 세금에 대한 담론이 단지 세금을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러면은 혼란스럽습니다. 노동자들의 입장,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세금을 높입시다. 그럼 우리는 그걸 좋아해야 되나요? 싫어해야 되나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가 빠져 있느냐?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거죠. 누구의 세금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한테 두 번째 버튼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 버튼을 이제 비서실장이 내밀게 되는 거죠. 세금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의 문제에 더해서 하나의 문제가 더 있다.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높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파란 버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국민 전체의 세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돼요. 책에서는 주민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세금인 거죠. 한 사람에 보통 이제 10,000원 정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뭐 10만 원으로 높인다. 부유층도 10만 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10만 원, 한 사람당. 어쨌든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파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정 계층, 특히 부유층, 고소득자의 세금만을 인상하게 돼요. 한국 사회는 지금 이제 표준 과세 표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매겨지게 되잖아요. 개인의 최고 세율은 38%이죠. 지방세를 뺀 거지 이게. 어쨌든 38%가 됩니다. 내가 1억 5천 이상을 벌게 되면 나한테서부터 38%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벌었다. 그럼 진짜로 그 1억 5천 이상 되는 8억 5천에 대해서는 38%를 떼가게 되는 거죠. 많이 떼가죠. 법인은 지금 2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늘리면 돼요. 최고 세율을 강화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세 표준을 더 설정하는 거예요. 1억 5천 말고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부유층의 세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하자.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의 자원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높여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국민 전체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높여야 됩니까? 아니면 부유층의 세금, 많이 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세금을 높여야 됩니까? 요것도 의견만 확인한 다음에 토론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으로 넘어가서 니네 의견 어떻습니까? 거꾸로 해볼까? 커밍아웃 하셨던. 예. 저도 그 이왕 막 나간 김에 나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버튼 안 누르겠습니다. 국민 전체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다 같이 올려야죠. 그걸 다 같이 올려야죠. 네, 그렇죠. 네. 주민세, 뭐 그렇죠. 담배세, 뭐 아니면 뭐 이제 소비세 이런 것들을 올려야죠. 공공재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교통 시스템이 우리가 누구가 필요하다면 더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 그러냐고? 네. 누구에게나 다 그 공공재라는 것은 그 혜택이 똑같이 혜택을 입는 건데 뭐 부자라고 해서 더 큰 혜택을 가져가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그게 일종의 징벌처럼 여겨져서 그걸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떨린다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돈 많이 버셨다는 좀 얘기가 있던데. 많이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 사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국가 재원에서의 혜택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세금을 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하나의 복지 시스템, 복지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만약에 혜택을 주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의무도 다 같이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라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죠?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5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 1분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뭐 세금을 포함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는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5분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나라를 만들어도 그 부가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 책에 나오는 그 1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유기적으로 엮여 있고 내가 돈 번 건데 그 공공재를 위해서 왜 나만 돈을 내야 되냐라고 이제 항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분 위에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사실을 거기서 떼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속 가능한 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게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민 전체 세금 인상도 있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좀 더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부유층의 세금 인상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근거는 사실 그거네.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5분위, 1분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소득 수준을 이제 그 20%씩 구간을 나눴을 경우에 가장 잘 사는 걸 이제 우리 5분이라고 하고 못 사는 걸 1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분이가 스스로 그냥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사회 구조 안에서 돈을 벌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 속에서 부를 획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존속, 시장의 존속을 위해서는 빈부격차가 좀 해소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누진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노력을 투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윤을 더 크게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노력이니까 정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유달리 특별하게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과세하는 거는 이제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게 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저희가 약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이제 들어설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저성장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고 있는 시기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특정 계층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과도하게 증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당한 노력에 비해서 아주 정확한 결과나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노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게 지금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윤이 너무 극대화돼서 양극화가 되지 않게 규제가 들어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사실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요즘 유행했던 그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두껍게 해서 쓰신 게 이제 피케티 교수인데. 그 결론이 그거였죠? 피케티를 까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결론이 그거잖아. 자본 소득이 노동에 의한 소득을 초과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더라. 이걸 사실 다 아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어쨌든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거 두껍게,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윤리적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도인이 지금 지적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이제 부유층이 계속해서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부를 획득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장에서의 분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하지 않다. 이 네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공정하지 않은 분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매스를 좀 대야 된다. 이거죠. 네. 왜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지? 근데 전 좀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그 소수한테 그 자산에 대한 게 비중이 몰려 있다고 해서 만약 양극화가 극대화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없는 상태로 양극화가 곡작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전제했을 때 소수의 부유층들은 자기의 부가 계속 점점 더 비중이 늘어가고 이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영속화될 수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환경이 급변하면 그 소수가 부를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계속 다양한 거를 저희가 극복해서 나갈 때는 다양한 인적 자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생산성이 분배될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데 생산성이 정체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모든 사람들한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만 계속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시스템 자체는 언제든 위기 상황이 닥치면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유층의 입장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나한테 부가 몰려있으니까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단기간 시점에서 예측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 유전자 풀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이랑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한쪽이 되게 우월하게 돼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졌어. 하나의 유전자 풀에서 하나의 유전자가 너무 많은 걸 차지하게 되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싹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네. 들으면서 되게 그 생각났어요. 유전자 풀?
어쨌든 그 핵심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들 항상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효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보다 그러면은 뭐가 떨어지냐면은 어떤 효용 가치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 그래? 이게 저하되잖아. 생산성이요? 생산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 100만 원과 지금 이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100만 원이라는 것이 같은 100만 원이지만 그 효용성에 있어서 생산성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저는 거기에 항상 의문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분배 반대하는 게 똑같은 100만 원이면 이걸 투자했을 때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 예로 드신 분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져도 빵집 아저씨보다는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몰아주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라 효용성이 빵집 아저씨가 더 효용성이 크다고. 더 잘 쓸 거라고. 아, 네네. 네, 제 논거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들으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게 효용성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지금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버틸 수 있으려면 부가 분배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의 효용성 어쩌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는데 환경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요. 전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이건희 회장님 예를 들어 100만 원에 갖고 예를 있어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절한 예를 들 걸.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빵집 아저씨보다. 그럼 저희가 그전까지 전제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몰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들었던 예는 사실 그 반대를 얘기했던 건데. 아니요. 그런다고 해도 그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한테 분배하자라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투자 수익은 좋을 수 있지만 그 높아진 투자 수익 자체가 이건희 회장님이 다수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골고루 분배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 수익은 높을 수 있지만 그 높은 투자 수익을 계속 혼자 독점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건데 그 개인의 투자 수익이 높은 거를 그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개인을 제외하면.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이익 독점이 사회 전체 이익 증가와 무관하다. 그렇지. 얘기죠. 악실과가 없을 것이다. 보장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일단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세금 부분, 시민의 교양 7가지 챕터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세금 부분에서 2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첫 번째, 세금을 높일 것인가. 두 번째로는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그 2가지를 이제 시민의 교양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럼 굳이 왜 세금도 관심 없는데 이걸 자꾸 왜 다루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2가지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 빈부차가 너무 심하고 누군가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자신이 정말로 힘들게 모았었던 그 재산을 지켜야 되는 재산권과 연결돼 있어요. 재산권이나 아니면 이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세금이라는 걸로 귀결되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세금에 대한 논쟁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다뤄져야지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복지는 얘기하지만 세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그렇기도 하죠. 사실은 본질이 세금에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좀 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담론이 사실은 세금과 복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풀어나가고 있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했어요.